안녕하세요. 영어 문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영어 문법에 관한 유튜브는 너무 많아 식상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영문법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는 차이가 있어 의견을 나누고자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제 이름은 김대현입니다. 나이는 56세, 직업은 노동자이며 학력은 대학은 졸업했고 영어와 관련된 직업은 단 한 번도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문법이 학생 시절 배웠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50쯤에 영어 공부를 해야 할 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영어 공부를 했지만 영어를 할 줄 몰랐고 그래서 첫 직장을 그만둔 후 영어 원어민과 생활한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1년을 계획하고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갔고 어떤 사정으로 10주 만에 돌아왔지만 그때 1년을 있었다 해도 영어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영어 공부에 대한 높은 벽을 다시 한번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5년 전쯤 영어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 억지로라도 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학생 때도 되지 않았던 영어, 영국에서 공부하면 될 줄 알았던 영어, 결국은 이루지 못했던 영어 공부, 그런 영어를 나이 50이 되어서 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저에게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예전 학생 시절 했던 영어 공부 방법으로는 전혀 가망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비록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학생 때 10년간 영어 공부를 했는데 나는 왜 영어를 할 줄 모를까? 하지만 나는 우리말을 잘하고 우리말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왜 영어는 안 될까? 그래서 생각한 내가 할 줄 아는 나의 말 한국어. 나는 무슨 말을 하며 살았는가? 영어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우리말에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와 우리말은 언어라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어란 개인이 상대에게 문자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영어와 우리말 모두 사용의 목적은 같고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영어와 우리말의 표현 방식은 어떤 기준을 따랐을까요? 공동체 구성원들 삶의 방식을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개인주의를, 우리말은 관계주의를 따랐고 참고로 중국어는 자아주의인데 개인을 중심으로 한 관계주의입니다. 중국어에 대한 정의는 서강대학교 중국문학과 이우경 교수님의 책 중국 수업에서 인용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인데 중국은 관시, 우리말로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왜 영어와 같은 어순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개인들은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공동체 속에 나를 포함한 개인들이 동등하게 섞여 있습니다. 나라는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됩니다. 중국은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설정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 바깥으로 갈수록 자신과 먼 관계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중화 사상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민족과 같아서 문장의 어순이 영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처럼 서로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 그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공동체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은 다들 달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경계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자 자신을 구속하는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은 예전과는 많이 다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넘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관계를 맺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떤 형태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족 간, 친지 간, 동네의 구성원 간, 학교, 직장에서 동료들 간, 또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들에서 개인들 간의 상하 또는 동등한 관계인지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그러한 복잡한 관계를 표현해주는 방향으로 언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표현하는 언어인 영어와 개인들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이를 표현하는 언어인 우리말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를 배우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더는 문법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법 공부를 하여 영어를 익히는 것은 이미 학생 시절 해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수준에 맞는 소설책을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난이도가 낮았던 책들을 제외하면 조지 오웰의 1984와 동물농장, 펄벅의 북경에서 온 편지, 바이블, 위대한 개츠비의 10여 권의 소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와 동물농장, 펄벅의 북경에서 온 편지는 5번 정도, 바이블은 미국 가톨릭 성경을 구약에서 잠언, 시편, 예언서를 제외하고 8번, 위대한 개츠비는 2번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지 오웰의 1984와 동물농장을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더 밝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제가 성경을 읽은 이유는 영어 원어민들이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한 끝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비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짬짬이 시간이 날 때는 핸드폰으로 BBC 뉴스를 읽었습니다. BBC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만드는지 아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어의 개인주의와 우리 관계주의에 의해 말하는 두 공동체의 언어는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존댓말입니다. 관계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존댓말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영어에 대한 이해도 하기 어렵습니다. 예문처럼 그는 같다라는 정보를 존댓말을 이용하여 5가지의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또 다른 표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5가지의 표현만 있습니다. 같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는 같다입니다. 각각의 다름은 해당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말의 조사와 영어의 위치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6개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았는데 의미가 전달됩니다. 비록 어색하기는 하지만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사를 생략하면 의미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말은 조사의 도움을 받아 주어와 목적어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두어도 주어는 주어, 목적어는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 영어는 조사가 없는 언어입니다. 영어는 주어와 목적어가 자신의 위치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문장이 완성됩니다. 영어의 개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주어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소통하기 때문에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나머지 품사들은 자신의 위치에 맞게 위치하면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영어는 5개의 표현이 있는데 처음의 I love you를 제외하면 you love I, 너는 나를 사랑한다 인데 I가 me로 바뀌어야 합니다. You I love, 내가 사랑하는 너이고 나머지 2문장은 전혀 문장의 역할을 못합니다. 세 번째는 준동사인데 동사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로 문장 내에서 동사를 제외하고 동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말에서 동사의 어미 변화, 예를 들면 뭐뭐였던, 뭐뭐된, 뭐뭐하는, 뭐뭐한, 뭐뭐하기 위한,
뭐뭐 해야 할 등이 있고, 영어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부정사만이 있는데 부정사에는 원형 부정사와 투 부정사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영어 문법에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원형 부정사입니다. 원형 부정사는 원형 부정사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정의문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영어와 우리말 표현이 1번일 경우에는 같습니다. 하지만 2번 문장일 경우에는 다른데 왜 그런지 예전 학생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렇다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긍정의문문이나 부정의문문의 답이 같다면 왜 굳이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볼까요? 이것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해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물어보는 이의 마음입니다. 물어보는 이가 판단해 긍정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어보는 이의 마음입니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 긍정적인 것이 어울릴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 어울리는지를 물어보는 이가 판단해 그때그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답하는 이도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답하면 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중요시하는 공동체에서는 부정으로 물었을 때 배고프지 않다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먼저 말하고 배고프지 않다고 하고 배고프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를 먼저 말하고 배고프다고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이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치사입니다. 영어에는 전치사가 있고 우리말은 후치사가 있는데 저는 우리말 후치사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전치사는 우리말 후치사에 비해 비교적 간단합니다. 전치사는 명사 앞에 오는 것이고 후치사는 명사 뒤에 와서 명사와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전치사와 후치사는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전치사는 약 70여 개가 있는데 전치사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반 동사, 즉 두 동사인데 두 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사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조동사와 be, have 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의 대표 동사인데 우리말에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말에는 존댓말이 있습니다. 두 동사도 두 동사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어를 부정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표현 방식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동사가 문장의 마지막에 와서 상대와의 관계와 시제, 그리고 긍정과 부정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의 주어를 부정하는 표현 방식을 익히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어를 부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듣는 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동사가 긍정, 부정을 담당해 표현해 주는 것이 듣는 이가 편합니다. 부정의 표현이 주어 또는 동사에 나타날 수 있다면 듣는 이는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말은 이런 혼란을 듣는 이에게 주는 것을 지향하는 쪽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들도 not과 noone으로 주어를 부정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품사의 변환입니다. 우리말은 단어의 형태 변화 없이 품사의 변화가 없습니다. 단어의 품사가 변하려면 반드시 단어의 형태가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하나의 단어가 형태의 변화 없이 품사가 바뀝니다. 명사에서 형용사, 부사, 동사, 심지어 전치사로도 바뀝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 매우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주로 품사의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주의한다면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는 발음입니다. 영어 사전과 우리말 사전의 가장 다른 점이 뭘까요?
영어 사전에 있는 발음 기호입니다. 이런 발음 기호에 따라 발음하라고 영어 사전은 표기했습니다. 우리말은 단어의 형태에 따라 그대로 발음하면 됩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것은 그에 따른 규칙이 있어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알파벳의 모음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모음 체계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음은 우리말과 달라서 우리가 노력해서 익혀야 할 부분입니다. 대충 9가지 정도 영어와 우리말이 다른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영어가 왜 세계 공용어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는 미국식과 영국식이 다른 점이 있지만 근본은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영국의 역사와 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영국의 역사를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굳이 영국의 역사를 알아본 것은 영어가 굉장히 복잡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영어는 그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체계 몇 가지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닙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것도 없습니다. 외우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영어의 문법 체계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면 세계 공용어가 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현재 초강대국인 미국이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사용했을지라도 지금처럼 폭넓게 사용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영어의 문법은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영어의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어는 에드워드 1세가 국가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평민들이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문법이 복잡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 따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총 7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이 없는 것은 기존의 문법 설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는 제가 영어를 다시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 문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이후 내용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기반해 영어 문법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이후 나오는 내용들도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또는 다른 문법책에서 배웠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을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할 때 느꼈던 것은 어느 순간 제 앞에 놓였던 높은 벽이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무척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넘지를 못했지만 지금의 영어 공부는 저에게는 계단입니다. 꾸준히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과정입니다. 노력을 할수록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영어에 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영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높은 벽이었던 것이 계단이 되게 해준 그 기본이 된 것들에 대해 앞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